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간밤에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친 리버풀이 스페인의 비아레알과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요. 사실 비아레알이 1차전 리버풀 원정에서 2대 0으로 졌기 때문에 리버풀의 결승 진출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이 전반전에 2대 0으로 앞서가면서 1차전 스코어를 따라잡았고 리버풀을 탈락 직전까지 몰아쳤거든요. 리버풀이 현재 카라바오컵 우승, FA컵 결승 진출, 프리미어리그 2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오르면서 올 시즌 전대미문의 쿼드러플에 도전하고 있는 정말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많은 이런 경기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고, 게다가 스페인 원정이다 보니까 또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내주다 보니까 고전하면서 흔들렸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통해 참고할 수 있는 전술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리버풀이 대체 비아레알을 상대로 탈락 위기까지 갔던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점을 공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득점 장면을 통해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습니다. 클롭 감독이 한 차례 준우승, 한 차례 우승으로 리버풀 부임 이후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내일 있을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4강 2차전 결과에 따라서 결승전에서 어떤 팀을 만날지가 결정이 되고요. 5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결승전은 단판 승부로 펼쳐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이 비아레알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했어요. 결과적으로는 3대2로 이기면서 합계 2승 5대2로 압도적인 차이를 통해 올라갔지만, 말씀드린 대로 1, 2차전 합계 스코어가 2대2까지 갔다가 리버풀이 후반전에 3골을 넣고 뒤집었거든요. 경기 시간대별로 득점 상황을 보면은 비아레알이 전반 3분 만에 이제 디아 선수의 선제골을 통해서 기세를 올렸고, 전반 41분에 코클랭이 한 골을 더 넣으면서 1, 2차전 합계를 동률로 만들었는데, 후반전 17분에 파비뉴 선수가 이제 추격골을 넣었고, 곧바로 5분 뒤에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왔던 루이스 디아스의 골까지 나오면서 2대2가 됐고, 그리고 나서 비아레알은 이제 다시 한번 두 골 차를 더 좁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총공세를 펼치다가 뒷공간을 내주면서 마네에게 역전골까지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파비뉴의 골을 내준 것이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끌고 있는 비아레알이 기본 포메이션은 4-4-2지만 실질적으로는 4-3-3에 가까운 비대칭 4-4-2를 쓰고 있습니다. 이 4-4-2는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는 로셀소가 오른쪽 측면으로 내려와서 함께 이제 일선을 만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4-4-2로 보는 것이지, 공격을 전개할 때는 로셀소가 오른쪽 전방으로 올라가거나 디아와 제라르드 모레노 투톱 사이로 들어가서 처진 공격수 역할을 또 해주고, 또 제라르드 모레노도 정통 공격수라기보다는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형태의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레노가 측면으로 빠질 때 로셀소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모레노가 가운데 있으면 로셀소가 뒤로 빠지고, 또 이 로셀소가 측면 사이드 플레이보다는 하프 스페이스나 2선 중앙에서 왼발을 통한 패스나 돌파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격을 펼치는 측면의 플레이메이커처럼 썼고요. 그러면서 미드필드 구성은 실질적으로 3명이었습니다. 코클랭, 파레오, 카푸에인데, 파레오 선수가 사실은 공을 배급하는 빌드업 미드필더이고, 코클랭과 카푸에가 메잘라와 같은 역할이에요. 이 선수들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알려져 있지만 공격으로 가담했을 때 득점력을 갖고 있고 또 힘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많이 뛰어주면서 비아레알의 공격수들이 리버풀의 수비수에게 한 명씩 잡히면, 뭐 다른 경기 때도 그렇지만 이 선수들이 3자의 움직임으로 뒤로 들어가면서 공간을 포착하고 득점을 해내고 있거든요. 포백 라인 같은 경우도 에스투피니안, 파우 토레스, 라울 알비올, 후안 포이스, 이렇게 포백이 구성이 되는데, 포이스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에 가깝게 조금 공격 가담을 자제하고, 에스투피니안이 이 측면에서 빠르고 또 킥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서 측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드필드 구성을 본다면 코클랭 선수가 측면에 있지만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많이 뛰어주는 메잘라 역할을 한 것이고, 에스투피니안이 사이드 미드필더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숫자적으로 공격할 때는 공격 숫자를 늘려주고 수비할 때는 수비 숫자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유연한 전술을 비아레알이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워낙에 이제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조직력이 좋고 화력이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4-3-3인데 공격적인 4-3-3이죠. 디오고 조타, 마네, 살라가 3톱인데, 최근에 마네 선수가 가짜 9번 자리 최전방 중앙에서 오르내리면서 본인의 속도와 패싱력과 결정력을 모두 보여주고 있고, 측면 플레이는 로버트슨과 알렉산더 아놀드라는 세계 최고의 풀백 라인이 올라가서 크로스하고 돌파하고 연계하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죠. 이렇게 측면 지역을 장악하고 전방에 날카로운 공격수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의 라인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의 미드필드 라인도 기본적으로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수비형 미드필드를 많이 둘 필요가 없이 파비뉴가 두 센터백 앞을 커버해주고 티아고 알칸타라와 케이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3톱의 뒷자리에서 공격을 지원하고요. 수비로 전환될 때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잘 쓰고, 수비로 전환되는 역습 상황에 올 때는 사실은 알렉산더 아놀드와 로버트슨도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와서 포백 라인을 정비하고, 또 케이타와 티아고 알칸타라의 개인적인 수비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리버풀의 공격 라인이 많이 뛰고 또 수비적으로 잘 뛰어주는 전방 압박이 좋기 때문에 1차 지연을 해주고, 나머지 7명 선수들이 늦지 않게 내려가서 대열을 맞추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 지역에 숫자를 많이 두고 수비 지역에 숫자를 많이 두면 알리송의 선방 능력도 좋고, 뭐 반다이크라든지 코나테 같은 선수들의 개인 수비력도 좋다 보니까 쉽게 상대 역습을 무력화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리버풀의 허점이라면 로버트슨과 알렉산더 아놀드가 전환할 때 뒷공간이 순간적으로 빌대를 공략하는 것이고, 이 선수들이 개개인의 1대1 대인 방어는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르내리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이제 뒷공간을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 틈을 노려서 골을 넣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리버풀이 많이 실점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을 했습니다. 전반 3분 만에 나온 선제골이 바로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비아레알의 레프트백인 에스투피런이 길게 크로스 패스를 문전 우측 깊숙이 찔러 넣었어요. 그 찔러 넣은 크로스 패스를 말씀드린 오른쪽 메잘라였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였던 카푸에가 뒤에서 번개같이 등장해서 크로스 패스를 땅볼로 내주게 되거든요. 그 포착한 위치가 바로 로버트슨의 뒷공간입니다. 로버트슨의 뒤쪽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로버트슨이 선수와 공을 앞쪽으로 보고 있을 때 그 뒤 시야 바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로 빠진 공, 거기로 침투한 카푸에를 놓쳤고, 여기서 슈팅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알리송 선수가 몸을 쏠리면서 던졌는데, 정말 여기서 알리송을 속이는, 탁 옆으로 빼주는 정말 이타적인 패스를 통해서 디아에게 패스를 내주고 디아가 골을 넣은 것인데요. 여기서 왜 리버풀 수비가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수비에 열심히 가담하러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공간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공과 공을 갖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전방에 침투해 있는 공격수들을 기본적으로 체크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뒤쪽에서 코클랭도 그렇고 카프에도 그렇고 3자의 움직임, 뒤에 있던 선수들이 달려 들어오면 이 선수들이 어디로 올지, 공이 정확하게 어디로 떨어질지를 모두 다 예측할 수는 없고, 수비수들은 이 공격의 움직임이 이루어졌을 때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정확하고 빠르다면 그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푸에가 뒤로 들어왔을 때 놓칠 수밖에 없었고, 놓쳤을 때 카푸에가 공을 끌다거나 슈팅하면서 무산시킨 게 아니라 반대편 빈 공간으로 넘겨주면서 디아에게 프리 찬스를 내줬기 때문에 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리버풀이 에스투피런의 크로스를 막지 못했느냐? 이 장면 전에도 원래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왼쪽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한 차례 리버풀 수비진의 수비 시선을 흔들어 놨어요. 사이드 전환을 자주 하게 되면 대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흔들릴 수 있고 피로해질 수가 있습니다.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비아레알이 잘 공략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전반 41분의 장면도 그렇습니다. 리버풀이 기본적으로 공격 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전방 압박을 하면서 상대 후방 빌드업을 괴롭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높은 라인은 사실 기본적으로 뒷공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잘 써서 패스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킬 수가 있지만, 오프사이드 트랩을 깰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 공격수들이 보통 이제 빠져나갈 때 오프사이드에 많이 걸리는데, 애초에 뒤에 있던 미드필더가 3자의 움직임으로 들어간다면 이 선수는 최전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쉽고, 최후방 수비 라인들이 이 선수가 애초에 조금 뒤에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서 막는다면 또 포백 라인의 일자 대열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인 방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클랭이나 카푸에 같은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갈 때 이번 대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비아레알이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여기서도 수비수가 길게 오른쪽 전방으로 패스를 찔러 넣었을 때 카푸에가 공을 잡게 됩니다. 카푸에가 약간 트래핑을 잘못했는데 오히려 그게 측면 깊숙이 이어지는 상황이 됐고, 또 카푸에가 피지컬도 좋고 공을 잘 지키는 선수다 보니까 로버트슨이 대인 방어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안 뺏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크로스 패스를 문전으로 올렸는데 한참 뒤에 있던 코클랭이 달려 들어온 겁니다. 오른쪽 메잘라인 카푸에, 왼쪽 메잘라인 코클랭, 이 두 선수가 만들어낸 골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들은 중앙 미드필드이지만 왼쪽 풀백인 에스투피런이 전진해 있고, 또 공격적으로 디아라든지 모레노라든지 로셀소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한 명씩 리버풀 수비수들이 잡고 근거리에 두고 있는데, 이 선수들은 뒤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체크할 수가 없어요. 전방에는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해 줄 수 있어도 이 선수들이 공격 깊숙한 지역까지 막 달려 들어오면은 아무도 이 선수를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타이밍만 정확하게 패스를 주고 위치 선정만 좋다면 놓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크로스 패스가 아놀드의 앞으로 이어졌고, 아놀드 선수가 공을 보고 있었지만 뒤에서 달려들어온 코클랭을 따라갈 수도 없고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풀백들은 기본적으로 헤더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껑충 뛰어올른 코클랭이 헤더로 득점을 한 것입니다.
상대의 풀백을 상대로 더블팀을 했다고 볼 수 있는 포진인데요. 에스투피니안 옆에 코클랭, 그리고 오른쪽에는 로셀소와 카푸에가 함께 공격을 펼친 거예요. 결국에는 로버트슨과 아놀드의 부담이 커지는 것인데, 아놀드는 에스투피니안의 오버래핑도 막아야 되는데 또 사실은 중앙 쪽에 있는 디아 선수의 침투가 이뤄졌을 때 코나테도 함께 협력 수비를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순간적으로 코클랭이 비게 되는 것이죠. 이 코클랭에 대해서는 케이타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케이타도 그렇고 파비뉴도 그렇고 공격 가담을 많이 하고, 또 파비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아레알이 투톱 쓰다 보니까 센터백들을 협력하는, 그런 내려가서 수비를 커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뭐 코클랭을 막는 경우로 파비뉴가 보이기도 했지만 경기 중에 한두 차례는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오른쪽 반대편에서는 로셀소와 카푸에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로버트슨이 로셀소도 막아야 되면 카푸에를 순간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쪽에는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티아고 알칸타라가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되어 있고, 게다가 디아 선수와 코클랭 선수와 또 에스투피니안 쪽으로 이제 왼쪽 측면 오버래핑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평균 위치를 보시면 파비뉴가 조금 오른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푸에가 그 파비뉴가 비워놓은 공간 쪽으로 공격 가담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판데이크라는 걸출한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파비뉴가 상대적으로는 코나테 앞쪽으로 수비 커버를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로셀소가 왼쪽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차지하면서, 또 이 선수가 윙어가 아니라 왼쪽 하프스페이스에서 판데이크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위치에 가고 모레노까지 함께 있다 보니까 모레노, 로셀소를 또 판데이크는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격에서 순간적으로 카프에와 코클랭은 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리버풀의 개인적인 화력과 공격력이 대단하기 때문인데요. 파비뉴 선수가 후반 17분에 깜짝 돌파를 시도해요. 파비뉴가 갑자기 본인이 스스로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툭 치고 전진하니까 비아레알 수비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결국엔 따라가서 커버를 해줬고, 파비뉴가 다시 살라에게 패스를 했거든요. 살라가 측면에 깊게 벌려 있었다 보니까 살라 쪽으로 비아레알 수비가 몰렸을 때 파비뉴는 여기서 연결해주고 뒤로 물러선 게 아니라 그대로 공격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비뉴가 순간적으로 완벽하게 프리 찬스가 됐고, 비아레알이 파비뉴를 막지 않은 것에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살라는 다시 파비뉴에게 패스를 해줬고, 파비뉴는 문전 우측에서 완전한 프리 찬스에서 슈팅을 때리게 되는데, 하필이면 또 이 슈팅이 룰리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로 빠져 들어가면서 파비뉴가 추격골을 넣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5분 만에 알렉산더 아놀드가 오른발 크로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왼발킥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왼발로 꺾어서 올린 크로스 패스, 뒤쪽에서 순간적으로 들어간 루이스 디아스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골을 넣습니다. 비아레알이 골을 넣었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뒤에서 들어온 선수의 침투, 이것이 크로스 패스를 마무리하는 상태가 수비수들이 맞기가 가장 어려운 상태인데, 비아레알이 한 골을 내주고 나서 조금 이제 당황했던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잡지 못한 채 한 골을 더 내주고 2대2가 됐고요. 그리고 후반 29분에는 비아레알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차단됐을 때 바로 마네에게 롱패스를 케이타가 넘겨줬고, 마네가 골키퍼가 제치고 골을 넣은 장면이다 보니까 이것은 뭐 전술적으로 어떻게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비아레알이 총공세를 펼치다가 결국엔 뒷방을 맞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버풀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런 상황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주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조금의 로테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조금 주전 선수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수비 라인에 마티프가 나오고 미드필드 라인에 핸더슨이 나오는 정도, 그리고 이번 비아레알 원정에 후반에 투입되는 루이스 디아스가 선발 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쿠루세스키가 이제 비대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곳에서 마티프를 아마 상대할 것 같고, 케인이 살짝 내려갔을 때 파비뉴가 커버를 해줄 것이고, 쿠루세스키가 오른쪽에 다시 한번 선발 출전을 했을 때는 로버트슨과 판데이크가 함께 협력 수비를 할 텐데, 마치 비아레알이 오른쪽 측면의 풀백은 공격 가담을 제어하고 왼쪽 측면 중심으로 갔듯이 로얄 선수가 이번 경기는 공격으로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수비적으로 좀 경기를 할 것 같아요. 루이스 디아스의 또 폭발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로메로와 로얄이 함께 디아스를 커버해주고, 호이비에르도 수비를 같이 이제 마네 쪽을 커버해줘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디아스를 내버려두긴 어렵다 보니까 호이비에르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해서 카푸에처럼 3자의 움직임을 가져가서 허점을 만들어야 된다. 판데이크와 파비뉴의 사이라든지 판데이크와 로버트슨 사이로 호이비에르가 들어가줘야 된다. 쿠루세스키에게 신경이 몰릴 때 그쪽으로 움직여줘서 여기서 이제 분산을 시켜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 쪽으로 패스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최근에 보면 이제 지난 경기도 벤탄쿠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해주고 압박해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벤탄쿠르가 한번 깜짝 올라가서 슈팅을 때려가지고 지금까지 토트넘이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공격 패턴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세세뇽이에요. 레길론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 경기 뛸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실하게 어렵지만, 세세뇽이 나올 경우에는 살라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뛰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공격할 때는 많이 올라가줘야
있어야 돼요. 세세뇽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마티프와 아놀드의 더블팀을 당하면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세세뇽이 올라가줘서 아놀드를 조금은 떨어뜨려 놓고 손흥민 선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만 손흥민 선수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번엔 클롭 감독이 토트넘의 강점, 배후 공간을 노리는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비아레알 전보다는 조금 라인을 내리고 경기하면서 또 수비를 신경 쓸 수 있거든요. 맨시티와의 리그 우승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리버풀도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손흥민, 케인, 쿠루세스키를 꽉 틀어막으려고 했을 때는 로메로나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같은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빈틈을 습격해서 뒤에서 달려 들어와서 한 번의 터치로 넣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세세뇽이 아니라 도어티가 있었다면 그런 역할을 너무나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아마도 콘테 감독이 이런 전술적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세뇽의 움직임이라든지 벤탄쿠르의 움직임, 로메로의 움직임을 잘 지시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뒤에 있던 선수들이 깜짝 올라와서 한 골만 넣어준다면 리버풀도 더 이상 이제 뒤에 내려올 수가 없고 전진할 수밖에 없고, 토트넘이 이른 시간 골을 넣는다면 큰 공간이 생기면서 손흥민, 케인, 쿠루세키의 역습 플레이가 또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골, 두 골, 세 골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 다만 리버풀의 화력을 토트넘이 무실점으로 막기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골을 넣고 2대2 무승부라든지 3대2 승리 같은 것을 노려야 된다. 토트넘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손케쿨이 막히면 벤탄, 호이, 로메로가 넣어야 된다.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놓을 수 있는 이점은 이런 전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리버풀전에 맞춤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6경기 양팀이 치르는 상황을 보면은 토트넘은 3월 20일 웨스트햄전, 4월 3일 뉴캐슬전, 4월 9일 에스턴 빌라전, 4월 16일 브라이튼전, 4월 23일 브렌트포드전에 이어서 5월 1일 레스터시티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왔어요. 체력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안 가고 경기를 준비하면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리버풀은 사실 최근 6경기가 4월 16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왔고, FA컵 4강전, 프리미어리그의 챔피언스리그 4강 1, 2차전을 병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일정 속에서 피로감도 많고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토트넘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현지 시간으로는 리버풀이 화요일 밤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수요일 휴식하고 목금을 준비할 수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이제 5월 8일 토요일 오후에 경기가 열립니다. 토트넘과의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크지 않다 보니까 토트넘이 또 리버풀의 이 주중 경기를 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토트넘이 열세이고 안필드 원정이지만 리버풀 원정 무조건 진다라고 할 수는 없는 여건이 있거든요. 물론 객관적인 전력에서 리버풀이 분명히 강하고 리버풀이 여전히 유리한 건 맞지만 토트넘에도 기회가 없진 않다라는 것을 이번 비아레알전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과연 토트넘이 이런 비아레알전에 드러난 리버풀의 문제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리버풀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수정해서 토트넘과 경기를 치를지 아주 기대되는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 한준TV 새로 개설된 영문 HANJUNE TV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